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라는 강의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최진석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라고 한 것부터가 좀 분위기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이 먼저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교수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교수들은 주위 분위기 잘 모르고 그냥 지 이야기만 그냥 계속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런 경향이 있는 교수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를 전공했거나 철학을 아주 탁월하게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지금 제 고향에 한평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한평의 주위 분들과 나누던 그런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포럼들을 몇 번을 이렇게 다 참여해보고, 아니 참여가 아니라 가서 이렇게 잘난 체 해보고 기초강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분위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50 비전 2050은 똑같은 방식의 포맷과 그 다음에 인사 나누고 하는 것들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포럼과 다른 포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세 가지가 맞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맞을 때 무슨 일이 성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이 하고 싶으냐에서는 의기투합이 잘 되고, 해도 되느냐까지도 의기투합이 잘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개인적인 역량도 작용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난이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세 가지가 잘 맞아야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비전, 그다음에 하나는 기술, 그다음에 하나는 세력. 비전과 기술과 세력이 정삼각형을 이룰 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정치가 이제 비정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라는 제목인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제가 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에 개정판을 냈는데, 그 개정판을 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한 줄을 서문에다가 다시 넣기 위해서 개정판 넣습니다. 그 한 줄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인가, 우리가 어떻게 번영시킨 나라인가,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넣기 위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때 그 문장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우리는 여기가 다다 하는 인식이 매우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잘된, 우리가 비전, 특히 국가 단위의 정치에서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직선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3년에 기아국가에서 벗어납니다. 1973년에 기아국가에서 벗어납니다. 1996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1996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합니다. 1973년에 기아국가에서 벗어납니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자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996년에서 73년이면 23년입니다. 기아 국가에 있던 나라가 23년 만에 당시 최첨단 반도체 세계 1위를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정치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가 잘 되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를 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BTS도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BTS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닫힌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류는 모든 문제를 정치로만 해결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게 정치가 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국권이 서 있을 때는 국방과 조세로 서 있습니다. 국방과 조세로 나라가 서 있는 기둥이 국방과 조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두 톱니바퀴는 정치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치고 정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교육으로 다시 말하면은 정치로 국가는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나라는 몰락하고 정치가 제대로 되면은 상승합니다. 1973년에 기아국가에서 벗어난 다음에 1996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는 그 과정에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정치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나라라는 거는 정치가 잘 안 되고도 발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합당한 발전이 있도록 국가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아국가에서 벗어난 다음에 23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했다. 그 말은 그 23년 동안에 정치가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3년 만에 기아국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 과정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이 진행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적을 쓴 나라예요. 왜 그래? 보십시오. 기아국가에서 23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적을 썼어. 기적을 언제까지 썼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했어요. 이것이 뭐냐? 비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냐? 이 말은 하고 싶은 비전이 있느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도 되느냐?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봐라.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직선적으로 역사가 발전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직선적으로 역사가 발전했다 그러면은 직선적으로 정치가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정치의 발전은 핵심이 뭐냐면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 비전이 뭡니까? 튼실한 건국입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소란이 있었지만 그 소란을 극복하고 건국을 완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국한 다음에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산업화죠. 그래서 바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뤘어요. 산업화라는 게 뭐냐면요.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농촌이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제 세력이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경제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계급, 그 사회 주류 계급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업 중심의 그 계급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 경제 계급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보통 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요?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비전은 그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전부 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80년대 과거는 암울한 시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봤을 때 암울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암울한 시대가 아닙니다.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경제 발전하죠. 희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발전하죠. 경제도 발전하죠. 문화의식 높아지죠. 시민의식 높아지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의 암울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암울한 시대가 있었으면 이런 기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 안 맞으니까 암울한 거지. 그때 계속 애들도 많이 낳고 더 반찬 수가 늘어나고 집이 더 좋아지고 계속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 다음에 경제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발전하는 과정이었어요. 비전하고 그 다음에 정치 행위하고 국민들의 의식과 희망이 일치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발전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국가 레벨의 비전이 민주화 다음에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비전을 상실한 나라가 됐습니다. 비전이 없는 국가 단위의 비전이 없는 대신에 대개 프로젝트형, 그 다음에 정치 공학적인 어떤 이런 방향에서의 그냥 어떤 국정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가장 큰 문제, 현재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딩 그룹 누구도 대한민국을 어디로 리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리딩 그룹들도 그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는 국가가 됐다. 개인으로 말하면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 지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대한민국은 매년 GDP가 경제 성장률이 평균 1%씩 하강하고 있습니다. 하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세 하강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세 하강 속에 있다. 그럼 왜 대세 하강 속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조선 말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 같은 상황이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멸망하거나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말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말기는. 그러니까 지금 조선 말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 말기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산의 시대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시대예요. 다산 정약용의 시대가 언제냐? 이 정조, 가끔 칭찬을 많이 받는 정조 시대하고 정조하고 다산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고 활동하는 기간도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1760년부터 1840년 이 시기를 중심에 놓고 다산, 그다음에 정조,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상황이냐? 그 이전과 전혀 다른 파라다임이 전개되고 있을 때입니다. 산업혁명기에 새로운 산업혁명,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에 이것을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못하느냐. 다산의 시대에 는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서 일어난 새로운 삶의 파라다임, 산업 파라다임에 올라타느냐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산의 시대에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오는 것,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AI랄지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 다산의 시대에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당시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학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시대였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새로 전개되는 문명의 파라다임, 새로운 산업혁명에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못하느냐, 의식을 거기에 맞게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 정치 구조를 거기에 맞게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다산의 시대하고 똑같다. 그때 당시 다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은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알 것이다. 그래요.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야 고칠 것이다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알 것이다. 다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썩지 않은 것이 없다. 망하고 나서야 알 것이다. 다산이 이 말을 하고 나서 75년 만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5년 후에 한일 합방이 맺어집니다. 다산이 경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저는 중국에서 제일 큰 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은 사마천을 들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큰 학자 한 명을 들라면은 저는 다산 정약용을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포럼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낙선과 당선이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선거운동이 이루어졌겠죠. 그래도 한일 합방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우리 고향에 가보면은 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정치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비효율이 쌓여서 나라가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큰 일이 어떤 일인지는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윈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그 책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도 멸종의 한계에 이르면 상호 모방에 빠집니다. 상호 모방에 빠져요.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부터 적대적 공존이라는 것이 상식이 됐습니다. 적대적 공존이라는 것은 상호 모방입니다. 지금 그 이전까지는 다른 내용을 같은 수준으로 각자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적대 관계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누가 한 말인지 국민의힘이 한 말인지 민주당이 한 말인지를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건 뭐냐? 적대적 공존과 상호 모방이 매우 깊이 진행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정치는 왜 개선이 안 되는가? 정치는 개선이 안 되는가?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발전하든지 하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패턴을 만듭니다. 정치의 개선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강하다가 한계에 이르면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혁명이 일어나든지 이런 매우
매우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는 정치가 이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이 되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왜 그것이 귀하냐? 정치는 없던 물건이 생긴 것이 아니, 이 정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치는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BC 6, 7세기에 만들었어요. BC 6, 7세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C 6, 7세기 만들어 그 이전에는 뭐냐? 그 이전에는 전부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 같은 신이 아니라 그냥 공포, 두려움을 주는 신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때는 무엇으로 인간의 위격이 정해졌느냐? 누가 주먹을 잘 쓰느냐? 누가 더 폭력적이냐? 하는 걸로 인간의 위격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누가 더 폭력적이냐, 주먹을 잘 쓰냐 위격이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먹을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말로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레토르라고 했어요. 레토르. 이 레토르들이 이제 점점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돼. 높은 지위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관할하는 것을 인류 문명에서는 높은 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들이 높은 지위를 구가하는 이유는 뭐냐?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없앨 수도 있고, 기업을 알 수도 있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월급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결정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고난이 있는 일을 할 때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해야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을 천재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정치를 말 잘하는 사람한테 이걸 맡기자. 그걸 레토르라고 그래요. 그 레토르를 뭐라 했냐? 웅변가라고도 하고 정치가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치가 태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레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기 말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을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정치인들의 말은 교과서에 실립니다. 정치가 후진국인 나라의 정치인들의 말은 자기 자식들이 들으려고 하면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토릭이 어느 레벨인가가 그 나라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인간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말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주먹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말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해서 정치가 생겨요.
그래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가 가끔 주먹으로도 하는데 그거는 정치가 타락했을 때 얘기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이 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먹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런데 말은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 말을 듣는 척하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해서 지키지 않거나 하는 말이 어그러지면은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진화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어요. 여러분들이 문명에 관한 책의 개론서만 보셨어도 이 문명은 수치심으로 시작됐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뢰라는 것이 생겨요. 신뢰. 주먹은 신뢰라는 추상적 가치의 제어를 받지 않아요. 주먹은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은 추상적 가치의 제어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이 추상적 가치의 제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명은 신뢰로 되어 있어요. 교육 시스템, 그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법률 시스템, 그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다양한 제어 장치가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 신뢰가 있어요. 가장 근본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여러분, 화폐가 생길 때 아셨지만 그거 전부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를 버리면서 그것이 화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 시스템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생겼냐?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어요. BC 6, 7세기서부터.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을 말이게 하는 것은 뭐냐? 신뢰다. 그래서 이 신뢰가, 자기가 신뢰를 무너뜨릴 때는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어떤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어 장치로 개발된 게 뭐냐? 진화한 게, 그것이 바로 염치라는 거예요. 염치. 그래서 정치, 말, 신뢰, 염치, 이것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하면은 아마 거의 비웃음에 가까우게 웃으시겠지만, 제가 정치를 조금 해보기도 했어요. 구경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안철수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나 데려다 놓고 무슨 대통령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사서 해서 제가 거기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제가 그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첫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배웠어야 할 것들이 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이건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느꼈습니다. 자, 왜 정치가 개선이 안 되고 우리 미래를 닫을 것이라고 나는 예측하느냐? 가장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나는 그 양반은 참 염치는 있는 양반이야. 염치 있는 정치인이야. 이런 정치인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외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저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켜. 여기서 한 말과 다른 데서 한 말이 다르지는 않아.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직선적으로 발전했다. 그 말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비전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완수됐다 하는 의미예요. 나라가 발전했다. 그 말은 정치가 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정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는 잘 되는데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없어. 정치가 잘못되는데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일 없어. 그 대신 정치가 잘못됐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잘하는데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없어. 이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했다는,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3번의 사건이 있어요. 몇 사건이 뭐냐? 첫째는 뭐냐? 건국이에요. 둘째는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여러분, 이 미 군정에서 조사하면 때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정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75%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75%였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그 75%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희망을 뚫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위대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 문맹이 80%였어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희망자들이 75%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치 시스템, 이 사이가서 이것이 뒤섞여서 살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비로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왜 싸우는 거야? 왜 우리 형제들하고 왜 싸워야 돼? 왜 한민족인데 싸워야 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채택한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자, 비전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6.25 전쟁을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은 이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고 자유를 그렇게 수없이 연설할 때마다 말하는 대통령을 가졌어도 6.25 전쟁을 자유를 지킨 전쟁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 비전이요. 비전.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름 달지 않으면 비전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이 이름을 다하는 일, 비전을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인식도 없이 비전을 만든다.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어.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문명의 주도권을 잡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민족은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때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고 조국 해방의 비전을 설파한 세력에 의해서 그 전쟁에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이 압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압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의 운명을 결정한 그거를 모호하게 보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번의 운명 결정은 뭐냐? 약 10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인문학의 유행이에요. 인문학의 유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문학자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문학자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추격 국가로 살았어요. 지금 추격 국가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선도 국가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대한민국은 지식 수입 국가로 살았어요. 이제는 지식 생산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우리는 전술 국가로 살았어요. 앞으로 전략 국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한 생각의 결과를 대신 수행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음이 바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경계선에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올라타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삶의 방식, 삶의 패러다임은 무엇이 결정했느냐? 무엇이 결정했느냐? 그것은 1760년에서 1840년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정치 구조, 의식 구조, 문명의 형태, 이거 전부 다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760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840년에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840년에 산업혁명이 완성될 때 그 극대화된 생산력으로 어떻게 됐느냐? 극대화된 생산력으로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와 아편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일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760년에서 1820년대까지 일어난 이 산업혁명의 시스템이 정치 구조나 국제 질서나 하는 것으로 딱 세팅이 될 때 그때가 1820년대입니다. 1820년대를 역사에서는 Great Divergence라고 그래요. 대분기라고 그럽니다. 대분기. 그래서 1820년대의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1820년대 후진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이 후진국들 가운데 간혹 이 위에 선진국 가까이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선진국 가까이 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중진국이라고 그러죠. 중진국. 그래서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하자마자 하강을 시작합니다. 추락합니다. 그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갇혀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182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없다.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발전이 한 번도 이런 발전을 구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이전에 다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한 일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하던 나라입니다. 깜짝 쇼로 세계 4위도 찍은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세계 8위 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거 하죠. 엄마 찾아 산말리. 이태리의 어떤 아줌마가 마르코라는 자기 아들을 이태리에다 놓고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마르코가 아르헨티나까지 찾아갑니다. 그걸 그린 만화가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그때 당시 프랑스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어요. 그거 다 상상이 되십니까? 도쿄보다 전철이 14년 먼저 생깁니다. 14년 먼저 생겨요. 아르헨티나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후진국발 경제 위기 발원지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 시선의 높이, 의식 수준, 삶의 태도, attitude 이런 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선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워요. 그럼 그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 그것을 저는 정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정치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환각에 휩싸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미래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선도 정치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선도 정치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가능하다. 정치가 미래를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정치인들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애티튜드가 바뀌지 않고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해보려고만 하면 하기는 매우 쉬운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왜 선진국으로 못 올라서느냐? 불행하게도 중진국 상위 레벨에 너무 빨리 왔어요. 우리는 중진국 상위 레벨에 너무 늦게 왔어. 이것이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파라다임에 균열이 가지 않으면 후진국은 아무리 용을 써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보리쌀이 1000번 구르나 호박이 1번 구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 세계는 문명이 뭐냐? 파라다임에 균열이 가고 있어요.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어요. 파라다임이 깨질 때 그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농업 시기에서 산업혁명 시기로 바뀔 때, 산업혁명 시기에서 상업혁명 시기로 바뀔 때, 상업혁명 시기에 정부화 시기로 바뀔 때, 파라다임이 바뀔 때만 후발주자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문명의 파라다임이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지금 이 기회를 안 살리면은 다산의 시대에 70년 후에 한일 합방을 맞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 이 찬스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뭐냐? 파라다임이 깨질 때 다행히 우리가 국력이 제일 강할 때다. 파라다임이 깨질 때 국력이 제일 강할 때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중진국 상위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진국, 선도국가로 올라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몇 가지만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건이 안 좋은 게 뭐냐? 시선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느 나라는 그래. 이럴 때는 뭐냐? 리딩 그룹이 깨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리딩 그룹 그 중에서도 정치인 그룹이 의식이 현대적이지 않다. 매우 낙후돼 있다. 그것이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식이 낙후돼 있는 거 뭐냐? 뭐 지금 정치하는 거 뭐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 이름으로 정당 이름이 나오는 그것은 상당한 퇴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비전 말씀하시는데 장기 비전도 하고 싶어요. 해야 돼. 그렇지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기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뭘 말하느냐? 장관 임기가 1년도 안 됩니다. 내가 중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 이렇게 전화를 물어봅니다. 야, 나 장관 만나는데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경영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국가 경영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장관 임기가 1년도 안 돼요. 장관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 장기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일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발전하고 운영이 될 때는 뭐냐?
내각이 중심이고 청와대가 참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가 커지고 내각은 국민 누구나 내각은 다 핫바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력이 크고 내각이 권력이 작다. 그 말은 권력이 사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것을 반증합니다. 장기 비전을 말할 때 장기 비전을 수행할 구조가 안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정치가 잘 될 때는 정치 쪽으로 인텔리들이 옵니다. 정치적으로 인텔리들이 옵니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 인텔리들이 공급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군사 독재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인텔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인텔리 정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텔리가 공급이 안 되는 구조다. 그러면 왜 인텔리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잘 숙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